자, 이제 제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내용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제1장에서는 국토계획법을, 그리고 제2장에서는 도시개발법을 이 정도만 적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도시정비법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농지법을, 제5장에서는 건축법을, 제6장에서는 주택법을 다루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6가지 법 가운데 있어서 바로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내용은 토지에 관련된 내용이며, 그 가운데 있어서 농지법은 따로 떼어서 정리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3가지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법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신경 쓸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장과 제6장은 바로 건축물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제1강에서 우리가 재점검해야 할 사항 하나만 확인하고 되돌아와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공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관계를 상하관계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행정청이 규제하는 규제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상하관계 규제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상하, 즉 위아래 관계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처럼 긴 법률명은요, 약칭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 약칭은 바로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통칭, 이것은 정식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통칭 국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러한 통칭적인 근거 없는 용어보다는 이러한 약칭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토계획법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하관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토기본법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은 국토기본법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 여기까지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국토계획법은 2가지 파트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가지 파트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파트 1은 계획 부분에 관련된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그 명칭하고 연결되겠죠. 그리고 파트 2는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때요? 법률의 전체적인 성격 또한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윤곽 파악이 끝났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기본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약속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런 게 있어서 정도만 이해도 충분합니다. 국토기본법은 제1조에 그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률의 제1조에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토기본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용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울 이유 없습니다. 결국 국토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 국토기본법이다. 그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하위법이 바로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쯤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제부터 국토계획법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계획 부문이고요. 파트 2는 이용 부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계획 부문의 경우는요, 두 가지 도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도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도시 계획 또한 상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고요. 제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아래에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위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비하여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란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인데요. 이란 도시군 계획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갈래 또한 그 상위에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하위에 있는 것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짜고 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맞죠? 자, 도시군 계획 가운데서 상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고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 가운데 있어서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을 하나하나 쪼개서 관리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어때요? 이런 것들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 계획 가운데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용어의 일관성이 파악되고 있죠. 예, 어떤 계획이나 법이 있을 때 기본이 들어가면 둘 가운데 있어서 보다 더 장기적이고 예, 그 상위적인 것이 해당된다는 거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반드시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것이 공법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1강에서 학습했던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 우리들은 국토 관련 행정청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연히 상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상에 해당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 하에 해당하는 것이 2번이라고 이미 제1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국토 관련 행정청 가운데서 상위 기관, 상위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약속을 하였고요. 바로 그것이 국토교통부이었으며 그 수장, 그 우두머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 하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텐데요. 이 지방자치단체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지며 그 두 갈래 또한 상하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 5종이 있을 것이고요. 그 하에 해당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1강에서 이미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요. 그럼 외가로 1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가로 1번은 쌍괄호 2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쌍괄호 1번은 당연히 광역계획원이라고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처럼 어떤 범위가 결정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때요?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역계획권은 말입니다. 국토계획법,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이 지금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럼 법이라고 적어둔 것은 국토계획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0조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 둔 것입니다. 그건 광역계획권 즉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 경우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정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다 지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지정권자는 2인입니다. 그럼 이 2인은요, 당연히 됐죠.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기관이 하나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도지사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도지사라는 것은 시군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한을 가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부터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약속대로 광역계획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광역계획권은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제시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 이후에 동그라미 3이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2인이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서 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 시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따로 외울 이유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정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광역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따로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당연한 말을 따로 밑줄 그어가면서 외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광역계획권은 결국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광역시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나로서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설 하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할 용어가 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약속하고요. 일단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에 광역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시설 나타나고 있죠. 그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이런 것을 시행령이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여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죠. 그리고 이러한 시행령 조항 자체를 외울 이유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광역이라는 것은 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시나 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 하자마자 둘 이상이라는 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예상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우리들이 약속한 것에 의한다면 특광자시도라는 것입니다. 1강에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장 기본 단위인 시, 군 합치니까 4 더하기 2 총 6곳이 나타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6곳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걸쳐 있는 그런 시설도 광역시설이고요. 그리고 걸쳐 있지는 않지만은 이 6곳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광역시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역시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둘 이상, 구체적으로 6곳과 관련된 둘 이상에 걸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6곳에 해당되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잠시 후에 다룰 테니까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다루기로 이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일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광역시설의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 두죠.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1호 둘 이상, 구체적으로 6곳과 관련된 둘 이상이죠. 걸치는 시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 맞아요. 도로가 둘 이상에, 철도가 둘 이상에,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서 열 공급 설비 등이 둘 이상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하천 하수도, 이란 하수도에는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은 제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수 종말 시설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곳에 설치를 하여서 둘 이상의 6곳 관련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럼 이것은 바로 제2호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질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2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핵심 사항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항만, 공항 이런 것은 걸치는 시설이 아니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 업무 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유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 그리고 이 하수도는 위에서 언급된 것 가운데 있어 하수 종말 처리시설에 한해서 제2호, 그 나머지는 바로 제1호에 해당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도 어느 하나의 시군이 아니라 이러한 6곳에 해당되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일단 광역시설의 핵심적인 내용 파악되었으니까 약속대로 기반시설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일단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기반시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기라는 것이 터기자입니다. 털을 잡는 겁니다. 털을 잡는 거. 그 다음 여기에 나타나는 반이라는 것은 밑바닥반입니다. 밑바닥반입니다. 아하, 그럼 밑바닥에 털을 잡는 겁니다. 털을 제대로 잡아야만 그 위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의 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infrastructure라고 부릅니다.
이걸 잘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 예, 한글로서 인프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은요,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반 시설은요, 부동산 공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앞면만 익힌다는 그런 생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7가지 기반시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교통시설이 없이는 우리가 거의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통시설은 바로 밑바닥의 터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런 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 방제시설, 어떤 재난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 말입니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 7가지가 바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7종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시설에는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육, 해, 공이 관련되어 있네요. 육해공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행만 할 수 없을 테니까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관하여 교육을 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또한 교통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공간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텅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휴식 등을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광장도 있을 것이고요. 공원도 있을 것이고요. 녹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원지도 있고요. 공공공지도 있을 것입니다. 빈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자, 제3호 유통공급시설이 있는데요. 유통 업무 설비도 있을 거고요. 아, 맞아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등이 있을 것이고요.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공동구 같은 것이 있는데요. 공동구 또한 앞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4호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아, 학교, 공공청사 이런 것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또한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방제시설입니다. 재난을 막아줄 수 있는 시설요. 아, 하천도 있겠고요. 유수지도 있겠고요. 저수지도 있겠고요. 그리고 방화, 방풍, 방수, 방조 설비도 있을 겁니다. 불을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막아주고, 그리고 조수를 막아주는 그런 설비가 있을 것이고요. 아, 사방 설비 또한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이 있는데요. 장사시설, 그리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밑바닥 터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7호 환경기초시설은요. 지저분한 것과 관련된 모든 시설입니다.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기반시설은 앞으로 자세하게 반복하여 다룰 예정이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광역계획권, 우리는 지금 광역계획권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요, 제일 먼저 요청,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심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세 갈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 의견 청취를 하고 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여 통보하는 과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법의 경우에서 요청 나타나자마자 그 요청의 주체는 행정청이라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타나겠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순식간에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요청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지정권자에게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지정권자는 몇 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인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들에게 무엇에 대해서요? 그렇죠.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 따로 외울 이유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의견도 청취해야 될 것이고요. 꼼꼼히 따져보기도 해야 될 겁니다. 심의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가로 가와 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가로 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것을 외가로 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렇다면 외가로 나라는 것은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될 경우의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을 것입니다. 어때? 짜고 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먼저 외가로 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요, 바로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런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자마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지사도 당연히 지방이 되겠죠. 어때?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도지사께서는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요청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당연히 이번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이나 변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후에는 통보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한다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나 국장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라면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와 같은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외우게 되면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체계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해 간다면 외우지 않고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광역계획권에 관한 정리는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쌍괄호 2번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리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자, 시간이 조금 활용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2강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광역도시계획 이후는 다음 강의, 즉 제3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